부산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46초 지나고 있습니다.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에는 또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조인철 광주광역시 전 문화경제부시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6월에 이제 부시장 퇴임하셨잖아요. 네. 예, 그 이후에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작년 6월 30일 광주 문화경제부시장을 퇴임을 했습니다. 네. 퇴임한 후에 기획재정부로 이제 복귀를 하지 않고 광주에 남아서 첫째 민생예산 조인철 민생예산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민생예산을 설립해서 광주의 민생 현안들을 두루 살피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그런 민생에 대한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딱 내년 예산 지금 이제 어떻게든 구성해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시기일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 민생예산연구소는 어떤 활동들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만나고 일반 시민들도 만나고 해서 문화, 경제, 소상공인 문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듣고 네. 그 대책들을 같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일단 다들 걱정을 하는 게 이제 내년 예산이 지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교부금이 이제 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좀 줄어드니까. 네. 일단은 뭐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광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 구성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 대비해서 변화되는 그 증가율이나 변화율 자체를 보면 1% 내외입니다. 거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정부 광주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하거나 네. 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지역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 노력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뭐 국민일보 이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광주광역시 내년 예산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축소되는 거라고. 하지만 반대로 광주일보 이게 타이틀을 보니까 전라남도가 긴축 재정에도 내년 예산이 3,600억 늘었다. 이건 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늘고 줄고가 할 수 있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단계에서 지금 늘기는 상당히 바꾸기는 그 기조로 바꾸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물론 정부 안에서 정부안 편성 단계에서 그러니까 그때 좀 많은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안 편성 단계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도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기획 단계에서 이제 제작비라든가 내부에서 제작비가 안 되면 외부로 가서 미리 가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닥쳐가지고 말을 하면 다들 난감해하니까. 예산이 지금 국회에 있지만은 사실은 1년 동안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각 지방에서는 2, 3월부터 해서 각 부처에 4, 5월 달 제출을 하게 되면 네. 각 부처에서 검토를 해서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네. 5월 말, 6월, 7월, 8월까지 기재부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다음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1년 농사에 지금 이제 수확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주변에서 이제 조인철 전 부시장을 민생통, 예산통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네네. 그 별명을 붙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통, 민생통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아마 예산통이라고 불리는 거는 제가 2019년도에 이제 광주 부시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작년 6월 30일 날 이제 퇴직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광주에 국비 3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3조 2천억이 좀 넘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서 지금 답보 상태로 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금년도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지금 3% 삭감된 규모라고 해서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25년 동안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대부분을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요새 이제 기획재정부라고 하시죠.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통이라고 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민생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2년 8개월 동안 이제 부시장을 여기서 실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광주의 민생 현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특히 이제 민생 예산 연구소를 차려서 소상공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당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찾고 하는 데서 저를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획재정부의 예산 담당을 하셨으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좀 팁을 좀 주십시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국회가 가장 중요한 단계고요. 네. 그게 지금 그나마 지금 예결 소위 단계인데 저희 지역 광주 지역의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안 계시고 다만 이제 예결 위원장이 네. 저기 이제 서삼석 위원장. 예, 네. 서삼석 의원이 이제 계속 들어가셔서 위원장이 들어가셔서 저희 지역 걸 챙겨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만 이제 예결위의 국회만 믿을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기획재정부 예산실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같이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네. 모든 예산 국회 단계에서 예산은 감액은 국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자유롭게. 그러나 증액은 반드시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같이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달 30일에 광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 관련해서 또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네네. 예, 이 기자회견까지 결심하게 되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엄청 안 좋습니다. 네.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지금 1.4%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OECD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 즉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1.9%입니다. 네.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이 모두 다 1%로 떨어진 경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잠재 성장률에도 미치지도 못하는 1.4%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지금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경제가 이렇게 침체가 되게 되면 가장 힘든 사람이 서민들입니다. 네. 이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했고, 특히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현 시점에 정부의 하는 행태들이 네. 정 경기 살리는 거하고 역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예를 들면 건전 재정이라는 미명하에 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역대 제 기억으로는 가장 낮습니다. 2.8%에 불과하고, 반면에 건전 재정으로 하면 세입을 늘려서 건전 재정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끊임없이 부자 감세를 통해서 네. 지금 세입은 줄이고 거기에 건전 재정을 들어가다 보니까 지출을 줄이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생 예산이 대폭도 삭감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그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지역 우리 중견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상당히 그렇죠. 영향을 주었고 네. 서민들의 삶에도 상당한 지원을 해왔었는데 네. 그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이 1조대였는데 네. 제가 나온 다음에 금년도는 한 6천억대로 떨어졌다가 아예 내년에는 지금 정부에서 아예 지원을 없애서 없어졌습니다. 다만 광주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예.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일용직 건설 근로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네. 광주 지역이 나름대로 거기 잘 성과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34억에 불과한 돈을 국비 34억이 전액 삭감됐다고요?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설 지원자 지원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내년도 지금
그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광주 같은 경우는 AI라든지 미래 먹거리 산업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됐고 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에 이렇게 하다 보면 광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이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 기자회견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전남일보 기사도 이게 나왔네요. 광주 노동 3센터 예산 줄줄이 삭감 통폐합 우려. 네. 예, 이게 뭐 시 차원의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세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고 그게 민생으로 이제 가장 우리 현장으로 그냥 올 수밖에 없고 우리 생활로 올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같아요. 건설 근로자라고 하는 게 가장 밑바닥에서 경기 흐름을 그렇죠. 체감하는 계층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잘라버렸다는 이야기는 네. 거기 서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부자 감세 얘기도 하셨지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왜 자꾸 이 정부가 이럴까? 정부가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경제가 지금 어려운 뭐 글로벌 위기라고 합니다만 경제가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보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우리 코로나 끝나고 나서 좀 소비가 급등을 좀 했었죠. 보복 소비라고 하는 반짝 좀 증가하면서 경기가 좀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마는 곧바로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를 유발하고 그 인플레는 곧 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경기를 좀 다운시키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거기다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대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그 급격한 뭐 탈중국 정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조율되지 않은 좀 급격한 변화들이 우리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했고요. 우리 광주만 보면 산업 구조가 또 굉장히 취약합니다. 저희 광주의 경우에 소상공인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인데 그 높다는 이야기는 예부에서 수혈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수요자들이 수혈이 안 됐을 때는 소상공인들이 내부에서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부에 관광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부족해 보이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광주의 호텔 객실 이용률을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 10% 정도 낮습니다. 그만큼 관광객이 유입이 안 되고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관광객이 좀 낮더라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건데 비즈니스도 그러면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는 얘기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민생경제연구소에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민생예산연구소에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 그 소상공인에 대한 주요 정책들은 간접 지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해외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보면 직접 지원을 해서 대부분 직접 지원을 했었죠. 저희들은 대부분 융자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융자 규모가 100조가 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금 그거 내년에 터진다 막 불안해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도래했고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뭐 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10명 중에 9명이 이 저 고금리나 대출물 상황이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답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만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특히 광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의 높은 소상공인 비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 20% 한 28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거기 생활인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분들을 직접적으로 좀 지원해서 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자나 원금 탕감 등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자나 원금 탕감. 직접 탕감을 좀 해줬으면 쓰겠다.
거기다가 이제 그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 네. 이것들이 우리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 이런 데 경기 살리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야, 근데 현실적으로 그 예산 확보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그거를 먼저 해놔야 광주 경제가 그나마라도 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네요. 여기에 정부의 좀 적극적인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바뀔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바뀌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 네.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뭐 아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일용직 근로자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마 대폭 전액 삭감된 거는 아마 뒤에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그 큰 어떤 권력 기관이 뒤에 버티고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산실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전혀 그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네. 아니면 완전 성과가 없다라고 하는 사업 이외에는 전액 삭감하는 일은 그렇게 없습니다. 예산이 한번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게 되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에 형성이 되고 네. 그 그룹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칼로 물 베듯이 당장 없애버리고 이렇게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누군가 뒤에서 소위 말하는 용어죠. 이제 오다가 있었다. 네,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순간 그냥 무자르듯이 싹둑 자를 수가 없는 게 예산인데. 그렇습니다. 예. 네. 전액 삭감이라는 표현이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전액 삭감. 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좀 평이 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억울하네요.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억울합니다. 네. 이제 공직사회에 오래 계시다가 이제 정치 쪽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정치를 바라보니까. 제가 정치를 한 지는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스스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치가 국민을 버렸다라고 지금 보입니다. 지금. 네, 국민을 보지 않고 지금 여의도에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계속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저같이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초보자들한테는 거의 극한 직업인 것 같다. 육체적, 정신적 모든 것을 쏟아도 될까 말까한 굉장히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그 정치 입문자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피곤해 보이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네. 하지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다 똑같은 판 위에 있는 거니까. 예. 자, 끝으로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말씀 네. 마무리해 주실까요? 예. 아니 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너무 짧아서 또 모셔야 되겠는데요. 한 번 더 와야 될 거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의도만의 리그에서 좀 그러니까 국민이 없는 네. 정치인들이 여의도만의 리그에서 좀 탈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에서 열심히 현안들을 찾고 시민들을 만나고 하면서 우리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특히 이제 우리 지방이나 우리 광주시에도 가장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네. 지역 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인철 광주광역시 전 문화경제부시장과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인은 김규빈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